안녕하십니까. 2025 서울금융혁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고승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 AI는 금융산업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 토론회 또 컨퍼런스에 가보면 주제가 금융과 AI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AI가 단순한 그 챗봇 상담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슨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신용평가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할 것 없이 전 금융권에서 지금 AI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닿지 않는 곳이 금융 분야에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 금융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혁신이 또 금융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과 동시에 어떤 그 새로운 규제,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금융산업에서의 AI의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AI가 그렇게 해서 우리 금융산업과 함께 어떻게 융화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우리 이 위원님은 금융시장과 자본정책 분야를 오래 연구해 오신 전문가로서 오늘은 AI와 금융산업,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발표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금융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디지털 채널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필수 기술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인공지능의 파급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혁신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 AI의 현주소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I는 이제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대중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말 거대 언어 모형인 생성형 챗GPT가 대중에 공개되면서 AI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AI의 사업성이 입증되면서 AI 기술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에서 AI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AI 진화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현재로서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AI에게는 쉬운 일이 되었고, 사람에게 쉬운 일이 AI에게는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AI는 대개 특정 목적에 특화된 내로우 AI입니다. 하지만 점차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인공 일반지능으로 진화 중에 있습니다. AI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능적 분석을 통해서 모든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AI는 일반 AI와에 다르게 금융 데이터를 토대로 각 금융 분야에 특화된 내로우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 분야에서의 AI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화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작업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전선, 중선, 후선 업무에 투입되어서 지금보다 더 빠르게 금융 전반의 디지털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 동향을 살펴보면은 AI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선과 후선 업무 관련 수요가 많지만 2021년과 대비했을 때 현재는 전선 업무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채널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채널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형 인공지능이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현재 대화형 인공지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외 금융 AI 사례를 쭉 살펴보면은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만 들고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미들 오피스나 백 오피스에 주로 활용이 됐다면 현재는 프론트 오피스에 많은 AI 서비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 AI 사례를 보면은 특별히 프론트 오피스 분야의 서비스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금융 소비자, 고객이 느낄 수 있는 AI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금융회사의 의지가 표현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한쪽으로는 인공지능이 실질적인 어떤 서비스의 개선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야에서의 금융 AI 활용 사례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신용평가 분야입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평가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한계는 금융 이력 데이터에 크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 이력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평가가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신용평가 결과가 신용평가 모형이나 방법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보수적인 주관이 개입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금융 소비자가 형평성 있게 자금 융통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금융 소외가 발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기반 신용평가는 무엇이 다르냐? 기존의 어떤 금융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경제 주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여러 가지 전자적인 활동, 예를 들면 통신 기록, 전자상거래, 소셜미디어 활동 등 여러 다양한 원천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용위험 식별의 변별력을 높이고 또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신용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신용평가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신용평가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차주의 어떤 금융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좌측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용평가 회사가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신용자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신용자가 너무 낮게 평가됐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저신용자가 또 중신용자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빨간 선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강성 정보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금융 이력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한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저 빨간 선에 가깝게 신용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시면 움푹 패인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출 공백을 대한신용평가, 특히 AI를 활용한 대한신용평가를 사용한다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백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 오른쪽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빨간 선처럼 대출이 공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자산관리 분야입니다.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비자는 대개 자신을 잘 모르고 선택을 잘 못하며 관리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나 공급 측면에서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또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서 모두에게 대중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비용 측면이나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그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겁니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고객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짜줘야 되기 때문에 고객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어떤 그 투자 성향에 맞게 효율적 자산 배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고객 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AI가 자산 관리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였느냐, 뭐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머신러닝 방법론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했을 때 전통적인 방법론보다는 2배 이상의 성과가 향상됐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퍼에서도 보면은 챗 GPT를 활용할 경우에 자산 관리 성과가 이전보다 크게 향상됐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런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공급되진 않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 AI의 파급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금융 AI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는 2021년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내재된 평양, 복잡성,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데이터 자체에 편향된 데이터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AI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 내부의 알고리즘이 복잡함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 자체가 잘못 설계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자체 오류나 외부 해킹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인공지능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금융회사들이 도덕적 해이를 내재할 수 있고 그 결과 금융회사나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융산업 전반에서 AI가 보편화된다면은 시장의 조그만 충격에도 과민 반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까지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보고된 리스크를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이버 보안, 마켓 매니플레이션, 시장 조작, 그리고 고객 차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보편화되면 될수록 금융산업에서 나타나는 위험 요인들은 다양하게 보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현재 금융산업,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 일자리의 직무와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더 많이 도입이 되고 보편화될 경우에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대체입니다. AI에 의한 업무 자동화로 인해서 금융권 일부 직무는 사라지거나 인력이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보완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 대신에 인간의 노동을 일부 보조를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AI에 특화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와 직무들이 많이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준다, 는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일자리의 직무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촉각을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2023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AI 노출도가 40% 안팎이라고 합니다. AI 노출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대체 정도가 아니면 보완 정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2024년 논문에 따르면은 AI 노출도가 금융보험업의 경우 거의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국가의 금융의 디지털화의 정도에 따라서 인공지능 노출도가 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디지털화가 더 많이 진전된다면은 AI 노출도도 같이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I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그 리스크도 있다면은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특히 금융산업은 규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 AI를 어떻게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 금융이라는 것은 고객이 자신의 자금을 맡기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 금융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AI가 통제되고 있는가? AI가 결국 사람을 대신해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AI도 적절히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AI는 책임질 수 있는가? AI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AI의 위법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 AI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국마다 규제의 어떤 강도나 정도가 좀 다르겠으나 방향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권고안부터 시작해서 구속력을 갖는 법률까지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현재 AI, 특히 금융 AI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 AI 규제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를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 위험을 관리 통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I 실패를 책임질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응해서 각각 적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요약해 보자면은 사전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를 신뢰할 수 있으려면 엄밀한 설계와 검증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안정성입니다. AI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AI와 관련된 위험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AI가 실제 행동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사후적인 어떤 안정성, 책임 있는 활용 이런 부분들까지 AI, 금융 AI 규제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말씀드리진 않겠으나 각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복 위원님께서 금융 AI의 현 주소와 역량, 그리고 금융 AI 활용 사례와 효과, 금융 AI의 파급 영향, 그리고 규제의 영향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토론을 함께할 토론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인공지능 개인정보 TM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태욱 변호사입니다. 시적절한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금융연구원의 서종호 선임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디지털 금융 주로 연구하고 있는 서정원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르소나 AI의 유승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페르소나 AI의 유승재라고 합니다. 저희는 핀테크 AI 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제와 관련한 토론위원들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께서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태욱 변호사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네, 먼저 금융산업과 AI에 대한 이성복 위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AI의 도입과 활용은 더 이상 선택지라고 보기 어렵고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의 발전은 새로운 영역에서 인간의 대체 가능성, 내지 인간 수행 의무 지원이 가능하게 해 주었고, 이러한 AI 역할은 금융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하여 새 정부는 AI G3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강국을 외치는 새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처럼 AI 기술이 금융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승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은행이 빌바오도 은행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장이 곤잘레스 회장께서 금융이 디지털화되지 않으면 모두 후퇴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금융이 AI를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후퇴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서정호 연구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이성복 박사님 잘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AI가 이제는 단순한 어떤 효율화의 도구를 넘어서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하는 어떤 경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 분야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금융회사의 업무나 또 고객의 금융 행동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최근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공공안전 분야에 이어서 금융 분야가 아마 AI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그런 영역으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살펴볼 때 아마 금융 분야가 AI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세미나 갖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좋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해답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 토론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상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토론위원을 지정해서 질문을 드린 후에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 소주제는 금융 AI의 현 주소와 역량입니다. 먼저 서정호 연구위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 금융권에서 AI를 도입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특히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 룰이나 AML,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대응 분야에서는 활용이 늘고 있는데요. 정작 고객들이 직접 마주하는 챗봇 같은 프런트 오피스 영역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발전이 지금 어느 정도인 것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프론트라고 하면 고객이나 시장과 접점을 이루는 부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마케팅이라든지 고객 응대라든지 뭐 자산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자산을 운용하는 트레이딩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프론트 오피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프론트 부분에서도 이미 많은 프론트 부분에서 AI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타겟 고객을 분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을 어떤 프로파일링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객 응대 쪽에서는 뭐 챗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상 상담원, 그다음에 뭐 AI 에이전트,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나 또는 시도가 되고 있거나 하고 있고요. 자산 관리 쪽에서는 뭐 로보 어드바이저, 그다음에 이제 자금 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프론트는 고객이나 시장, 고객과의 어떤 계약을 맺는 부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AI가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완전한 업무 처리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경제적 손실은 당연하고 뭐 법적으로 또 평판적으로 굉장히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적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AI의 어떤 정확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런 그 AI의 프론트 쪽의 적용 범위가 굉장히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백오피스나 미들오피스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어떤 AI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프론트 쪽에 이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 챗봇 같은 경우에 그동안은 이제 금융에서 내부용으로 좀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베이스로 해서 뭐 상품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 정책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직원들이 이제 확인하는 데 많이 썼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 쪽으로 이제 많이 확산을 하고 있고요. 대중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간단한 어떤 질의응답을 하는 챗봇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프라인 쪽에 가상 상담원, 그다음에 뭐 AI 에이전트,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상담 기능이 이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그 자연어 처리라든지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아주 좀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했다든지 하는 방식에서 지금 아예 고객의 맞춤형으로 답변을 하고 상담하고 또 자문하고 사고 접수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제 AI가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또 규제 준수의 부담은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서정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프런트 오피스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미 쓰이고 있죠. 아까 그거는 이제 이성보 위원님 발표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챗봇 써보면 아직도 조금 어색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뭐 많은 노력을 금융회사들이 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유승재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권에서 AI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은행권일 테고,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은행, 뭐 은행을 비롯한 뭐 다른 금융회사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발전 단계 어느 정도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 챗봇들을 보게 되면 단순 상담 용도의 어떤 챗봇이 많았습니다. 뭔가 질문을 하게 되면 버튼이 나오고 누르게 되면 모바일 홈페이지가 새 창으로 떠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럴 거면은 처음부터 모바일 홈페이지를 주지 챗봇을 왜 쓰는 거냐 이런 불만도 되게 많았고요. 정말 이 실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챗봇이 되게 많았습니다.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기존의 질문에 대한 답변율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는 버튼이 눌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챗봇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성형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금융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약관들,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반 개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어체로 질문하더라도 또 해석해서 구어체로 답변해 줄 수 있는 형태. 그래서 그런 형태의 챗봇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것이 음성으로 적용돼서 음성 AI 콜봇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까지 들어가서 기존의 금융이라고 하는 굉장히 보안이 중요하고 또 이런 안정성이 중요했던 그런 시장 안에서 금융 내부에까지 AI를 적용시켜가지고 내부에 자동화된 어떤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RPA 같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이 있었지만 그런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사람이 규정을 주고 규칙을 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AI 에이전트라는 건 규칙이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해라라는 미션만 주게 되면 스스로 금융망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 업무 목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최적의 경로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해 주는 거,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단순 간단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생성형 AI 기술로 인해서 훨씬 더 복잡도가 있는 내부 업무까지 그렇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 AI 에이전트 이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다른 두 분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발표하신 이성복 의원님 특별히 덧붙일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AI가 좀 대중화된다는 어떤 가능성이 보여지면서 이제는 AI 뱅커라는 용어들이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시중은행들이 AI 뱅커를 소개하고 또 출시한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AI 뱅커, 그러니까 실질적인 AI 뱅커가 되려면은 우리가 현재 웹페이지나 앱에서 이용하는 수준의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어떤 선택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펼쳐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범적인 그런 서비스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금융 소비자 친화적인 어떤 그 금융 비서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뱅커 서비스들을 좀 출시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뱅커라는 말 참 멋있네요. 네, 저는 가끔 제 머리가 좀 AI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AI 활용 사례와 효과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서정호 연구위원님께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에서 대한신용평가 그리고 자산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우리 이성복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정부도 대한신용평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고 실제로 서민금융정책하고 할 때 이게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제대로 된 신용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민간의 자금을 공급하는 일,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이제 이 서민금융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AI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는 매우 우리가 한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AI를 이용한 대안신용평가는
은행에서 아마 가장 활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대출을 주로 다루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CB 정보가 이제 워낙 탄탄한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CB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아주 이런 신용정보 인프라가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대안 신용평가가 설당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AI를 이용을 하면서 신용평가 모델의 어떤 예측 가능성, 정합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한신용평가 모델이 보조적인 모델을 넘어서서 어떤 주력 모델로, 물론 이제 대상은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정보 부족군이라고 하죠. 띵파일러들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회초년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없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1차 타깃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 대한 신용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비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부터 특정 기업을 제가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에 입점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들, 우리가 보통 그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하고 있는 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출 이력도 별로 많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용한 정보들이 보면은 사업장 내에서의 영수증을 등록한 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구매율이라든지, 반품률이라든지, 댓글 정보라든지, 이러한 어떤 대안 정보를 이용해서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나오는 신용 평가 점수랑 결합을 해서 금리를 더 낮게 준다든지 또는 한도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파지티브 방식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출 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자체가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만 제공을 하고 대출은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 은행에서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신용 이력이 부족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정형, 비금융 정보를 대출 정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남미의 우리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시총 1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기업인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해줬더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과거에 받을 수 없었던 분들이 대출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AI를 이용한 대안 신용 평가가 서민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분야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정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틴파일러 문제 어떻게 대응할지 이거 사실 제가 위원장하고 할 때도 굉장히 고민하면서 했던 일인데 이게 AI가 발전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새로운 쪽으로 발전을 많이 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산관리 분야에서 AI 도입 필요성 이거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로보 어드바이저가 도입된 지가 꽤 되었지만 2016년인가 도입됐으니까 벌써 한참 됐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엇갈립니다. 최근에 AI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익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위원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AI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해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게 되면 또 이거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2016년 초였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격돌을 보고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 AI,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가 금융 AI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많은 관심 속에서 사실은 국내에서도 로보 어드바이저 제도가 도입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0년을 쭉 거슬러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대 상당히 뼈아픈 경험이었다. 초창기 때 기대보다 더 못한 성과가 있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우선은 투자자들이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왜 외면했는가를 제가 2021년도에 실제 국내 로버드바이저의 성과 평가를 분석을 해보니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발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버드바이저의 핵심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잘 진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자산 배분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선택한 자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익과 위험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실제 자산관리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고객을 잘 진단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산 배분부터 시작해서 그 시장에 따라서 고객 자산의 수익과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에 따라서 약간의 성과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시장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도 너무 턱없이 그 성과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로버드바이저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 성과는 상당히 저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외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10년 동안 여러 가지 금융당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비대면 계약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비대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여러 가지 그 펀드나 아니면 연금 등을 실제 간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들도 열어줬지만 근본적인 어떤 그 자산관리 서비스의 어떤 고도화 이런 부분들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실 시장에 큰 외면을 받아왔던 게 지금의 현실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을 접목했을 때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제가 발제 자료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실제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자산관리 성과가 2배 이상 그렇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현장 업계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어떤 자산 배분, 자산 관리 이런 서비스를 실제 접목했다고 이렇게 관찰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모든 은행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준다면 실제 자본시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금이 운용이 되고 관리가 된다면 과연 추가적인 수익률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역량 차별화가 자산관리 성과의 차별화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인공지능을 자산관리 서비스에 접목했을 때 수익률을 지금보다 더 좋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보다는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인공지능의 역량을 차별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차별화된 역량을 자산관리 서비스에 접목할 것이냐가 결국에는 자산관리 서비스의 어떤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앞으로 해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발제해 주실 때도 수익률이 이 AI 활용하면 훨씬 높아진다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인공지능 역량 차별화가 결국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연금 수익률에 대해서 우리 모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퇴직연금 수익률 왜 이렇게 낮냐 이거 맨날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운용하고 하는 데서 이 AI 활용해서 굉장히 더 잘할 수 있겠네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제 경험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모 은행에 이제는 퇴직연금을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6개월에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객님의 퇴직연금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게 하길래 제가 실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떤 서비스인가요? 물어봤더니 그 은행 직원이 제게 말씀해 주는 거는 사실 자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현실인 것 같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인공지능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현재 상태의 어떤 로보어드바이저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퇴직연금 수익률 낮은 거는 뭐 인공지능 활용 안 해서가 아니고 다 너무 그 DB형으로 와 있고 DC형으로 가면서도 너무 안정형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은 거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 디폴트 옵션 도입되고 해서 퇴직연금 수익률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은데 저는 거기에 AI까지 더해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토론을 하겠습니다. 금융 AI의 파급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강태욱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가 사생활 침해로 이게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한 통신사 유출 사고가 문제됐었죠. 그래서 전 나라가 떠들썩했고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을 약 1,300억 정도 부과하기까지 했죠. 금융기관도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유출은 아니지만 최근에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카드사에서 과징금 150억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요. 이처럼 금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다들 이용자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유출 사고를 생각해 보면 아마 다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때 약 8천만 건 개인정보가 나갔고 그 건의 소송들이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보가 많이 활용될수록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개인정보를 많이 쓰게 되고요.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할수록 AI 성능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의 상관관계도 충분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위반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안전조치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도록 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안전조치는 크게 제도, 물리, 기술적 안전조치 이렇게 나뉘는데요. 각각의 규정들은 사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나라 제도가 오랫동안 잘 만들어 왔고요. 문제는 그 제도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금융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2011년에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557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규정을 두고 있었고, 5% 인력은 IT여도 IT 중에 5%는 보안 인력이어야 되고 예산은 7% 이래서 557이었는데요. 지금은 2020년부터 자율규제 형태인데 그때의 방향성도 정보를 그리고 개인정보, 진영정보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투자는 돈을 잘못 쓰는 게 아니라 산업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으로서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게 마인드였고요. 당연히 AI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개인정보 유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그 2014년이죠.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나고 나서 제 기억으로 아침에 그 긴급 기자 브리핑을 9일 연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기로 이 외환위기 때도 일간지에 금융 이슈가 이렇게 매일 일면 톱에 난 적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서 우리 AI 발전하면서도 이 부분 잘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승재 대표님께 또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AI가 금융 일자리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성복 박사님도 발제할 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일자리 대체 그리고 일자리 보완, 일자리 창출 이게 이제 뭐 동시에 나타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일자리가 대체돼서 없어질 거다라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사례를 보면 금융권에서 실제로 AI가 도입되면서 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 앞으로 전망을 또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 AI 회사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에 있는 직원분들을 만나러 가면 저를 보는 눈빛이 이 나쁜 놈, 우리 일자리를 줄이려고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셔서 네, 굉장히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티브 잡스도 과거에 맥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동일한 질문으로 유명 언론사에 불려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도 스티브 잡스 너가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에서 동일한 질문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 금융업에서의 AI 적용을 보면 초기에는 일자리를 줄이고 업무를 효율화시키겠다라는 좀 취지가 많았었다면 현재는 일자리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를 보면 많이 줄지는 않았고 오히려 업무를 효율화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감정노동이라든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AI한테 맡기고 그리고 또 많은 분석을 통해서 실익을 대중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AI의 영향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사들만 하더라도 하루 종일 굉장히 비인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를 체크하고 전화를 몇 번 받았는지를 체크해서 그것이 한국의 KPI이거든요. 근데 실제 선진화된 상담의 영역을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하루 종일 한 명의 고객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그 업무가 종결됐는가 그것이 KP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단순 반복적인 영역을 오히려 인간 대신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커버해 준다고 하면 오히려 생산성 있는 업무를 인간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발제하신 것처럼 업무의 재배치 그리고 인력의 분명히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재배치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일자리는 변함없이 저는 유지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 대체도 뭐 일어나지만 하여튼 일자리가 보완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AI가 발전하고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을 금융권에서도 하죠. 또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보험업권 보면 이 보험이라는 게 원래 대면 서비스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설계사들이 와서 설명해주면 그거 듣고 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뭐 AI가 쓰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설계사들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걱정들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AI가 발전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사실 저도 잘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인슈어텍 이 보험 분야에서도 이쪽 그 발전이 굉장히 이제 급속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뭐 하여튼 급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 위원님이나 이 위원님 혹시 뭐 더 덧붙일 말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그 금융연구원에서도 이 AI가 어떻게 은행권이나 금융권의 일자리 뺏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연구를 하시죠? 네, 뭐 일자리 관련해서는 그 좀 전에 이제 우리 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당국도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금융회사들이 조금 더 생산적인 일에 인력들을 쓸 수 있도록
조금 유연하게 인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 결국에 인공지능이 금융 분야에 이렇게 적용될 때 이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데이터가 생산되는 분야가 있고 데이터가 생산되지 못하는 분야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재무 정보가 충분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의 어떤 대출 심사를 할 수 있겠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재무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데이터도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 직원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의 직관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보면은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그런 역할이 많겠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융 AI 규제 영향 관련해서 토론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주요 선진국들이 금융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나라가 더 엄격한지 궁금합니다. 어디가 더 엄격한 데도 있고 좀 덜 엄격한 데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AI의 활용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될 텐데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하면 EU가 미국보다 좀 핀테크에 대한 것도 그렇고 AI에 대해서도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서정호 연구위원님 어떻게? 네, 우선 이 주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좀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와 관련된 어떤 규제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단초를 좀 제공해 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연구해 본 바에 따르면은 EU의 어프로치와 이제 어떤 미국이나 이런 국제기구의 어프로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는 그야말로 아주 하드 레귤레이션을 지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소프트한 레귤레이션을 이제 권고를 한다든지 어떤 원칙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 양쪽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장단점들을 좀 잘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들이 왜 이런 식의 레귤레이션을 채택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EU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6월 달에 인공지능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유럽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6년도 8월 달에 이제 전면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2024년 12월 달에 제정이 됐고 공포는 이제 올해 초에 공포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법을 시행하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요. 과연 저런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 때 그 EU의 인공지능법을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차용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유럽 같은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액트를 보면 뭐 unacceptable AI, high risk AI, 뭐 low risk AI, 뭐 minimal risk A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unacceptable 같은 경우는 아예 쓰지를 못한다. high risk AI는
뭐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안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하이 리스크, 여기 이제 유럽은 하이 리스크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고영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고영향 AI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정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시행령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이런 국가들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기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FCA죠. 이제 주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이제 금융감독청인데 거기서 5개의 기본 원칙, 뭐 safety and security, 뭐 transparency, explainability, fairness, accountabilit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런 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캐나다, 네덜란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 형태로 해서 그 AI 거버넌스 정책을 발표를 했고 여기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전 산업을 다 포괄하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를 철회를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쪽의 어프로치가 많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해왔냐면 2021년도에 금융 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이제 금융에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보안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이제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이에 따라서 이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법과 원칙 사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율적이지는 않지만 또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성격을 감안해서 이러한 어프로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EU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 미국의 어떤 그 미국이나 중국이 어떤 AI 굴기,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지역 영내의 그 산업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영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규제를 정할 때 좀 취할 건 취하고 또 버릴 거는 버리는 그런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금융권 그 AI 활용 가이드라인 만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위원장 할 때 금융위원장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 AI 활용 특히 드러날 텐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합 가이드라인도 또 발표되고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정호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 AI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규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제 앞으로의 그 방향이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욱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클라이언트들이 이런 부분 관심도 많고 뭐 이런 쪽에 그 일을 이제 태평양에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규제 이거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규제가 많으면 변호사들의 할 일은 많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너무 복잡하거나 규제가 너무 비합리적이면 저희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사실 제일 금융산업 그리고 AI와 관련된 제가 뭐 컴플라이언스를 하거나 자문을 많이 드려왔는데요. 특히 최근에 많은 저희 자문의 내용들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뭐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그 말씀해주신 2021년에 있는 AI 활동 가이드부터 활용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그 올 초에 만들어져서 내년에 시행될 AI 기본법에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버넌스 얘기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책무구조와 관련된 논의와 관련해서도 AI 거버넌스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는데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은 적어도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방향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연성으로 풀리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제와 관련해 특히 금융 분야에서 제일 다른 분야하고 차이점이 망분리 이슈입니다. 한국의 망분리 이슈에 대해서 평가는 극에서 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망분리 이슈, 특히 생성형 AI 또는 AI의 도입과 관련된 망분리 이슈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으로 사실 금융위에서 주체당국에서 열심히 그 부분을 풀어주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을 해서 AI를 도입하는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기업, 금융산업 분야에서 AI를 쓰고 싶은데 망분리 이슈 때문에 이거 어렵겠는데 라는 영역은 매우 좁고 실제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거치면 되고 절차도 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어도 AI 도입과 관련해서 꽤 많이 풀린 거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혁신금융 자체가 영구히 허용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실 거면 망분리 이슈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데이터 이슈인데요. 서정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쪽 금융 데이터 쪽이 12쪽이 엄청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데이터들이 잘 모아져 있고 심지어 DB화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명 처리, 가명 결합 이런 이슈들을 많이 다뤄왔는데 아마 금융 쪽의 케이스들이 정말 많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결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중금리 대출자를 위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스코어링 모델 개발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결합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가명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되게 많았고 그게 많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꽤 많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AI의 개발에도 아주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럼 실제로 금융에 특화된 AI를 널리 만들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잘 쓸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쓸 수 있는 과정에서 그러면 데이터를 과연 AI 학습을 위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냐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어딘가에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그레이 에어리가 너무 많아서 특히 금융처럼 보수적이고 이용자의 보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야에서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규제당국에서 이거는 사실 돈은 많이 안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그리고 AI 관련 분야의 관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잘 그리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을 잘 그어주면 그러면 적어도 금융 분야의 AI 잘 쌓여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포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망분리 이슈, 그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금융이 있을 때 그 망분리 규제 도입하고 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보안 강화한다고 해서 했는데 금융권에서 계속 그 규제 좀 풀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AI 활용 얘기가 나오면서 이 망분리 규제 때문에 그 활용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아마 이제 작년에 금융위에서도 그거를 풀어가는 쪽으로 했고, 근데 그 뭐 이제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제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풀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이 망골리 규제 따로 한번 또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그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돼 갈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다른 토론자분들의 말씀도 한 번씩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유승재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실제 그 AI를 개발하고 금융사의 프로젝트를 이제 하는 그 입장에서 볼 때 맞물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히려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LLM 사업자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글로벌 LLM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다른 경쟁사나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다 읽고 그걸 똑같이 말해주는 그런 보안적인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 맞물리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건 맞지만 실제로 금융사 내에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금융사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의적이진 않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라든지 내용들 넣었을 때 학습이 되게 되고 외부에 있는 LLM에 접속해서 질문했을 때는 답변해주는 그런 유출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논리적 맞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두고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해가지고 상호 보안적 형태로 가겠다 이런 구조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LLM 사업자들 자체도 자신들이 만든 LLM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금융 프로젝트를 단연간 하면서 보니까 정말 금융사고가 하나가 나면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출현한다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이것들이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생성형 AI, LLM이 미래에 계속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금융에 특화되어져 있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것을 국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정말 관리하고 그리고 많은 금융사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대국민들까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설계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유승재 대표님 말씀 중에 와닿는 게 금융사고가 나면 이게 치명적인 결과로 갈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뭐 금융산업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다가 어떤 사고가 한번 나면은 그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만든다고 뭐 규제가 그냥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사실 2014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나고 나서 그 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방안 만들면서 그 규제가 엄청나게 강화됐었죠. 망불리 규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가운데 나타났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AI가 발전하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발전해 나가다가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2021년에 금융위원장 취임했을 때 그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제로 이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핀테크 회사들이 이게 갑자기 규제가 너무 강화됐다 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이 금융 안정이 바탕이 돼야 된다. 금융 안정이 해쳐지면은 금융 발전이라고 했던 것이 나중에 가지고 거꾸로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금융 혁신도 마찬가지다. 이 핀테크의 발전, 금융 혁신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금융 산업이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금융 안정의 바탕을 두고서 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금융 안정이 해쳐지는 결과가 어떤 한 군데에서라도 초래되면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것이 또 전부 그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꾸로 갈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우리 유승재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이 AI의 발전, 또 금융 혁신 이거 얘기하면서도 저는 금융 안정이 해쳐지면 안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정호 연구위원님도 어떻게 마지막으로 규제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마 새 정부도 그 AI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뭐 AI 대전환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장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금융권의 그 AI 전환, AI 주도의 어떤 전환은 좀 가속도가 더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아마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여행이나 출장을 가면 거의 택시 부를 때 많이 쓰는 앱이죠. 근데 그걸 좀 저희가 좀 벤치마킹을 한번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최근에는 보니까 GPS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AI로 분석을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런 모빌리티 할부금융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아주 헤드쿼터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모빌리티라고 하면 주로 이륜 바이크죠.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랩 플랫폼에는 보시면은 뭐 모빌리티 서비스뿐만 아니고 뭐 쇼핑이라든지 딜리버리라든지 페이, 대출, 보험 뭐 이런 것들이 모두 올라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내 걸고 있는 슬로건도 Everyday Everything.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우리의 모든 생활 활동을 여기서 플랫폼에서 다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어마어마한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이 해외 진출을 못한다고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언젠가 여기서 실력을 쌓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회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나? 우리가 개인 간의 디지털 격차만 얘기하지 국가 간, 금융 산업 간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마 금융의 실력의 차이도 크게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융 AI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제는 당연히 이제 금융 안정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금융 비금융 데이터 수입이라든지 결합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해서 그런 AI가 좀 금융권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서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새 정부 발표한 그 경제 성장 전략, 그리고 저도 읽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AI 대전환 이게 아주 큰 파트로 반이 그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잠재 성장률 계속해서 하락해 가고 있고 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우리 경제를 대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게 AI가 아니냐 이제 그런 보고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많이 여러 가지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실 AI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가 금융 분야니까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 이게 또 너무 안정만 강조하다가 제가 안정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안정만 강조하다가 혁신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화롭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디지털 격차가 국가 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이고 잘하면 여기서 우리가 AI 대전환 통해서 정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또 한번 경제 도약을 이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이성국 위원님께서 뭐 발제도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또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이런 가운데 우리 앞으로 정부의 규제 방향이 어떻게 가면 좋을지 한번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금융 AI를 규제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융 분야에서 AI가 정말 제 역할을 하려면은 이제 규제와 기술 간의 관계를 제대로 잘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자 입장에서는 항상 규제가 후행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시장을 선행한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라는 맥락이 들어왔을 때는 규제와 기술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선행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후행해서도 안 되고요. 사실 그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규제가 너무 기술의 속도에 비해서 도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던 것처럼 금융 규제와 기술 간의 관계는 동행하는 관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금융 AI와 관련된 규제가 좀 선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 AI, 그러니까 AI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미 주요국에서 발전시킨 금융 AI 규제를 스터디하고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시간 내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의 어떤 제도나 규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국내 금융 AI에 대한 규제를 발전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규제가 좀 기술보다 너무 좀 앞서 있다라는 측면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2022년도에 챗 GPT가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서 거의 한 3년 좀 지나서 딥시크를 내놓았습니다. 이런 파운데이션 AI 모델 자체가 얼마나 질적으로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한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런 대안적인 모델을 모형을 인공지능을 선보였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그동안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들어서 AI 대전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면 이게 과연 GPU가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시장이 협소해서인가 아니면 규제 때문인가 라는 측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저는 GPU를 구매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융산업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금융회사 내부에서 어떤 그 시험하는 그 단계까지 엄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실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 단계에서는 분명히 지금처럼 엄격하게 엄밀하게 규제하는 게 맞겠지만 개발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그런 시험 단계에서는 좀 더 유연한 규제적인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금융회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AI가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이 오픈 AI 구독자 수로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유이지만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 않는 특이한 그 사용 패턴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어떤 창조적인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국가와 다르게 차별적인 어떤 사용 패턴들이 발견되는가를 연구하려고 이렇게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금융 분야에서도 좀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제공해 준다면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어떤 그 AI 기반 금융 서비스가 한국에서도 출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오픈 AI 말씀하신 거 굉장히 와닿네요. 그 규제와 기술 같이 가면서 그래도 규제가 또 기술 발전을 막으면 안 될 텐데 이 규제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그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굉장히 와닿습니다. 사실 EU 규제에 뭐 공부해가지고 도입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도 그렇고 우리 AI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면은 규제가 또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또 불만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유승재 대표님하고 우리 강태욱 변호사님 그 말씀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나요? 네. 지금 실제 그 핀테크 영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자신이 이제 규제와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챗 GPT 같은 이런 LLM들이 이제는 국가마다의 정말 전략 자산으로까지 보고 있고 또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 주가가 3%가 하락되면서 쇼크까지 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소버린 AI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AI의 어떤 전쟁에 정말 참전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특히 LLM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핀테크 영역에서 정말 빠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AI 안에서 그리고 AI가 잘 적용되면서 규제와 밸런스 있게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위한 금융이 아니라 정말 금융을 위한 AI, 그래서 AI를 하나의 좋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발전, 그런 형태의 규제로 가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태욱 변호사님 혹시 업계에서 뭐 고민하고 있는 거 이런 문제점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까 그 소동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외 규제의 사례와 비교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동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EU에서 AI 액트를 만들었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내년에 시행이 되는데 지금 하이 퍼포먼스 AI는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무 조항이 이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올 1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고 내년 1월 시행이고 이제 시행령 나왔는데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이제 시행령 나왔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각 조항의 의미와 그 의무에 대한 이행 범위가 가이드로 나와야 된다.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이 법상의 의무를 규정한 거죠, 우리 법에서. 그리고 직접 그거 자체로 인해서 처벌 규정은 없긴 합니다. 근데 법에서 지키라고 했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넘어가는 법 위반인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럼 ESG 의무가 있는데요. 금융 분야에서 이 AI 액트, 한국의 인공지능 기업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일단 고성능, 그러니까 학습 영상량이 10의 26성 이상인 고성능 AI를 쓰는 경우에는 당연히 고성능 AI 활용에 따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분야와 상관없이 결국 우리 법에서 하이 임팩트 AI, 즉 고용량 AI, EU에서는 고위험 AI라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고용량 AI에 해당하면 일정한 트랜스페어런시 의무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만들고 그 문서들에 대해서 다큐멘테이션하고 이걸 디스클로즈 해야 되는데 그게 꽤 많거든요. 해야 될 일이. 근데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해보면 근데 은행을 기준으로 하면 은행에서 쓰는 AI가 현재 이미 100개가 넘습니다. 100가지 모델의 AI를 이미 도입해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생성형이 아닌 것들도 있고, 판별 모델, 뭐 FDS 쓰거나 스코어링할 때 어시스턴트 쓰는 AI 모델 이런 것들은 뭐 생성형이랑 무관한 모델들이니까요. 이런 모델들까지 다 합하면 100개가 넘는데 이 100개가 넘는 모델들을 전부 다 다큐멘테이션하고 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서 디스클로즈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만 지금 우리 법상 고역량 AI에 해당하는 분야는 금융에서는 중간에 고용, 대출 심사 등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와 관련돼서는 고역량이고 AI 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부과되는데 그러면 스코어링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이든 그 인공지능 기본법을 담당하는 부처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협의를 잘해서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짧게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시행하면 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본도 최근에 AI 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AI 법은 아까 저희는 법에 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 AI법은 사업자한테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어떻게 정부가 AI 정책을 촉진할 것인가, 플러스 어떠한 의무에 잘 협조하고 하도록 노력할 의무, 이 정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 국가 간의 AI법의 규제의 수준의 차이가 향후 각 국가의 AI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남의 문제라면 되게 팝콘 먹으면서 보겠지만 당장 우리의 문제다 보니 좀 걱정이 되는 영역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와 기술 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금융 산업 자체가 규제 산업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부분에서의 규제가 굉장히 사실 강하죠. 근데 그 규제를 또 피해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금융 발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또 뒤쫓아가면서 금융 규제가 생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금융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이 AI가 금융을 많이 변화시킬 텐데, 이 AI와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이 규제를 사전에 또 너무 강화시키면 우리 토론하면서 많이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AI 활용을 막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많은 좀 연구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AI 활용과 관련해서 아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AI가 어떤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지, 금융 분야 중에서도 뭐 여러 은행, 증권, 보험 각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우리 또 AI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도 또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AI와 관련된 규제 또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새 정부에서 AI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많은 기대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혁신과 규제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우리 AI의 발전, 그리고 AI와 금융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나눠주신 우리 발제자이신 그 이성복 위원님, 그리고 토론자 세 분, 우리 서정호 위원님, 강태욱 변호사님, 그리고 유승재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또 이렇게 토론회를 봐주신 2025 서울금융혁신 토론회를 보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